사우디의 원유를 전체 지배하고 있는 아람코라는 회사, 이게 국영 기업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가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라고 얘기하죠. 기업 가치로 보면 애플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5%를 국내외 시장에서 상장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뭐 이래저래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래저래한 상황 때문에 5%를 다 상장하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시장만 2%를 지금 상장을 한 상태입니다. 2%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큰 금액이에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보면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뭐 시장 전문가들은 거기에 못 미친다고 얘기하죠. 1조 7천억 달러. 2조 달러보다 상당히 저평가한 추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뭐 2,300조 정도, 지금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1조 7천억 달러 해도 뭐 이 정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애플의 5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인 거죠. 삼성하고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게 3월 10일자이고 현재 시각 11일 오전 10시 44분에 지금 삼성전자는 53,000원입니다. 더 떨어졌네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 시가총이 325조, 아람코가 2,300조라고 했으니까 7배 되잖아요. 7배. 아람코가 삼성전자의 7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제 회사가 5% 중에 2%를 상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람코는 지금 3%를 더 상장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상장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올랐을 때. 여러분이라면 언제 상장하실 것 같으세요? 애들도 다 아는 거죠.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 그래 아람코 회사도 평가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게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원유 가격이 높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람코 IPO 할 때 빈 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상장을 하느냐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인 석유, 화학, 수소, 신생에너지 등의 힘을 갖기를 원하는 동시에 뭐 어떤 경제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상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하죠. 바꿔 얘기하면 사우디도 미래 에너지에 있어서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석유, 화학보다 새로운 미래 에너지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다변화할 수 있다.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좋은 가격에 상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굳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건들지 않아도 상황이 지금 팍팍하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 내버려둬도 원유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원유 유전에 대한 개발들이 끝난 데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이제 UAE 대형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6위의 원유 매장국이 돼버렸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70억 배럴 정도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매장량은 1,050억 배럴로 늘어난 쿠웨이트를 앞지르는 6위 산유국이 됐습니다. 경쟁자들이 실탄을 가진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만 원유가 추가로 개발됐느냐? 이란도 개발됐습니다. 530억 배럴.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매장량이 3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매장량은 1,556억 배럴, 베네수엘라, 사우디, 캐나다에 의해서 세계 4번째 산유국으로 등판한 거죠. 거기다가 이때까지 원유를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신흥국도 등장합니다. 가이아나, 석유 대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아람코가 이때 5%를 상장하려다가 2%밖에 상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가이아나. 거기다가 유조선이 드론의 타격을 받았죠. 테러를 당했던 것도 요 시기였습니다. 가이아나를 뭐 아시는 분들이 뭐 있으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면 남미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동네네요. 요 정도 됩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78만 명, 80만 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남미에서 세 번째로 가장 작은 나라, 최빈국이었죠.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 다음으로 가난하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런 나라가 새로운 산유국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아나가 올해겠죠. 2020년 경제 성장률을 86%를 전망합니다. 어느 정도냐 봤더니 중동 예멘의 원유 매장량 30억 배럴보다 많은 규모. 국민 1인당 매장량으로 따지면 3,900배럴. 사우디아라비아 인당 매장량의 2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이아나는 가난한 최빈국이기 때문에 유전을 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했던 기업이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은 미국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지금 원유의 지형도가 이쪽에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 미국, 사우디, 그리고 가이아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국이 있고 이란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지금 제재하고 있죠.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 공격기의 중국은 가만히 있죠. 상황인지라. 이 구도로 보면 어부지리는 중국입니다. 아마 중국이 이번 기회에 낮은 가격에 비축유를 사 모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다수의 산유국들이 미국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유리할지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이아나도 이제 뭐 대선을 둘러싸 혼란들이 틈타고 있어서 원유를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냐라는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던 나라가 원유가 생겼는데 가만히 놔둘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정치적인 구도는 힘들겠지만 원유는 생산해서 팔 겁니다. 엑슨모빌이 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 전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그냥 내버려둬도 러시아가 굳이 그렇게 판을 깨지 않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게임을 오래 끌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는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를 했고 통화 이후에 원유 증산을 발표했고 그래서 4월 달에 하루에 1230만 배럴을 생산한다. 혼자 결정할 일은 없겠죠.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던 대로 앞으로 이런 원유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그게 바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의 집중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올 초부터 배터리 관련주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죠. 그 원인이 EU에 있었습니다. CO2 배출 규제 강화, 벌금을 물린다는 거죠. EU가 2020년까지 올해까지 각 제조사별로 배출량이 적은 신차를 순서대로 95%까지 적용하고 내년 2021년에는 모든 신규 차량에 등록 및 적용할 계획이다. 대당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CO2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5g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서면 벌금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랜드로버는 벌금 규모가 2018년 영업이익의 무려 404%나 됐습니다. EU의 법에 따르면 각 자동차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O2 배출량을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30년을 넘어가게 되면 유럽은 전부 다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가 됐든 일반 전기 차량이 됐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 소비도 원유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요는 자연 발생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우디는 조급한 마음에 빨리 3%를 좋은 가격에 상장시키면서 국가 구조를 전환하려는 욕심이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원유 시장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원유를 러시아에게도 찾지만 사우디 왕세자의 충동적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고위 왕실 3명이 체포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유가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양쪽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자존심 대결, 기싸움, 제압하고자 하는 의지, 기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유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고 싶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시간이 길어지면 양쪽 다 큰 충격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에 타협의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유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위기 가능성 내지는 대조정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정 이후에 지금 2차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WHO가 선언을 하면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본시장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진정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조정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지면 한국 시장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전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조정 가능성이나 한국의 주식시장 시그널들은 다음번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1차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 주에 블랙 먼데이를 맞아서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5% 정도 상승했죠. 1차 조정을 끝내고 지금 2차 조정일지 더 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 시점에 서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 그럼에도 지금 상황을 좀 시나리오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한 1, 2, 3, 3개 정도 되는데 잘 들어보시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가 극적인 합의를 하고 3월 말로 넘어가면서 중국과 한국 경제가 활동이 70에서 80% 회복되어지면서 이란과 이탈리아가 지금의 상황의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최악의 상황은 탈출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확률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란, 이탈리아, 거기에 미국까지 펼쳐지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과 시간과 물량 공세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극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있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우디와 러시아 합의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문제들이 확산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미국이 봉쇄 조치를 해버리는 단계까지 가면 전 세계는 4월 말, 5월 초까지 글로벌 경제 충격이 최악의 상황으로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 GDP는 2%까지 붕괴될 수도 있고, 투자 시장은 대조정기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희생양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그 희생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좀 딜레이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한 차례 앞전 달에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미국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시나리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확률적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유럽 전역으로 이제 발생이 급증하는 거고요. 북미로 확산되어지고 이제 국경 봉쇄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어지면서 관세 폭탄이 재현되어지고 결국엔 이제
5.5.1 전쟁이 장기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글로벌 충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대기업, 금융경제권까지, 대기업과 금융권까지 전이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요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충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옆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 올림픽까지도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GDP 1%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시나리오 두 번째보다 낮지만 서서히 가능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뜻밖의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뜻밖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어지면 5월 초까지의 글로벌 충격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은 뜻밖의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뜻밖의 상황은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시장,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조정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